됐습니다. 네, 이제 대선 기간 증폭된 이념과 세대, 이거 맞죠? 네. 이념과 세대, 그리고 젠더 갈등 등을 해소시키는 국민 통합이 새 정부의 우선적이고 거시적인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고, 아니 왜 이걸 지금 하죠?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하면 되지. 죄송한데 우선 좀 한번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예. 일부 시민단체와 변호사 모임은 죄송합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감동해서 아니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아니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며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사면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정현우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특정 이제 정치적 인물을 대상으로 찝어서 그분을 사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좀 저는 정치적 리스크가 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한명숙 총리 전 총리도 함께 사면했을 때 한 3,800명인가 사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쯤이면 사면하면 되겠다라고 검토해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뭐 광복절이나 이럴 그렇죠. 때 예. 딱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특정 정치인을 딱 잡아서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 주장을 하는 건 제 생각 지지층들의 요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지지층 안에서 이제 뭐 보수 지지층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측근들 중에 이른바 MB계라 불리는 그분들입니까? 근데 MB계라고 하는 분들도 혼자서 주장하기 힘들어요. MB계가 여럿 아닙니까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그 계신 정치인 분들이? 개인들이 당선인 주변에 있을 때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요구들이 밖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는 드릴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개인적 소신, 예를 들면 MB 대통령에 대한 뭐 예전에 뭐 받은 게 있다든가, 그러니까 정치적 기회를 받은 게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당선인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 계속 두진 않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를 뗀다고요? 아니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회담을 할 때 이런 의제로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얘기가 이제 벌써 나왔고, 네. 예, 나온 거고 또 반대로 또 그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반대로 또 다른 카드를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지금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이번 주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직전에 막 결렬됐다 결렬됐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굉장히 그 뭐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으면 당선인하고 이제 현 정부 지금 이제 집권당의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을 텐데 너무 이제 정치적인 타협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거 아닌가. 정현 대표님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예. 예, 아직 답변하실 좀 힘은 있으시죠? 예, 많이.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신 장민수 청년 대변인님. 우선 저는 소대석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MB 쪽에서 이거를 건의하지 않았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심리적 드는데, 가심. 예. 왜냐하면 인수위 이번에 주요 명단을 보면 MB계의 화려한 이제 기환이라고 할 정도로 올드보이들이 돌아왔어요. 굉장히 주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이제 정권 막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예, 그리고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였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뭐 몸 상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제 사면이 됐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안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이 다르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좀 낀 게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패적인 부분이라 좀 더 기준이 엄격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선인의 소신이 만약에 뭐 누가 이야기했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복절 특사라든가 연말 직접 본인이 특사로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은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의 이제 뭔가 약간 패키지 사면을 약간 트레이드 마냥 약간 예. 거래하듯이 이야기한 거는 저는 굉장히 저는 보기 안 좋았다.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청와대 저는 쪽이나. 예. 먼저 이제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선제시를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좀 이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이 약간 문재인 이낙연 라인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분도 관심은 있으시죠? 예, 예. 물론이죠. 예. 우리 국민당에서 나오신 우리 경기도당 과학기술위원장이신 한정민 위원장님.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MB 사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럴 그냥 수도 있죠.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법치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대법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징역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형을 다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뭐 사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니즈나 혹은 뭐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혹시나 뭐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혹은 이제 판결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쪽으로 전문가시고 일단 그쪽에 그렇죠,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그 사법적으로 굉장히 세력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형이 좀 줄어들던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합시다. 뭐 이런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본인이 넣어놓고 또 뺀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이해가 안 갈 수도 예, 있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법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옳게 다루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절차적으로 이렇게. 예.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윤혜 부위원장님. 네, 항상 이제 사면할 때 하는 게 국민 통합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분열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갇혀 있다고 해서 지금 분열이 돼 있느냐? 국민들이 막 지금 빨리 내보내라고 저 사람 지금 뭐 이렇게 뭐 분열이 돼 싸우냐? 일단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 아무리 허울뿐인 명분이더라도 허울뿐인 명분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MB가 나온다고 해서 통합이 되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분열이 있냐? 분열도 없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마저도 없고. 두 번째로 이제 흔히 이제 박근혜 씨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이분은 경제사범입니다. 그렇죠. 예, 질이 달라요. 그냥 잡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적 이익을. 대통령을 지냈지만 잡범 수준으로 자기가 격하돼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면을 해도 물론 이제 뭐 건인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뭐 건인데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하지 뭐 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그 태도 자체랑 저희가 굉장히 의심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막상 이제 본인이 한다고 해도 무슨 명분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본인이 잡아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아다리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그럼 주변에서 군부를 떼서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MB 사면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루트로 이게 나올 만한 구멍이 없다라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오는 걸 이제 큰 집에서 나오는 걸 반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집이라는 말씀. 오랜만에 듣네. 예. 그걸 반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경제를 부흥을 시켰어도 그 과정에서 해먹은 게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뭐 시장이 됐든 뭐 지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꺼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유, 하여튼. 여기 계신 네 분의 의견은 뭐 사실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정현호 대표님까지도 예, 굳이 지금 비슷한- 꺼내줘야 되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사면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탄핵 대통령으로 탄핵 이후에 당선됐으니까요. 오히려 부정부패나 이런 걸 적폐청산한다는 걸 기치로 들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해나갔던 정부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많은 모순점들이 드러난 정부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오히려 난처한 건 예, 정부 현재 오히려 정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그리고 예. 대통령 당선인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오히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야 재밌는 게 뭐 감독란님 방과 제 방에 사실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사면이요? 사면을 왜 합니까? 이런 거. 사면이요? 저희 방송 여기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약간 예. 아니 그래도 잘한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어떤 층은 이제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잘한 게 있죠. 그리고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정치인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하여튼 다들 비호감이야. 근데 이제 사면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그 투옥 기간을 고려해서 사면을 하잖아요. 네. 근데 통상 그렇죠. 예, 예. 통상 그렇죠. 역대 대통령 보면 전두환도 한 2년 정도만 투옥되고 사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에 이제 투옥이 됐으니까 한 4년 정도 있었고 MB 대통령 한 18년도쯤에 투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면 얘기가 슬슬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탄핵 이후에 당선됐기 때문에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면 될 거라고 보세요? OX, 향후에요? MB 대통령. 사면 되겠죠. 아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테면은 임기 정부 넘어가기 전에 2000, 시점을 2022년 정도면 사면 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는 문재인 현 정부 정부에서. 내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X 그럼 네. 된다고 하면은 정부 들어서고 네네네. 정도로 네네.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사면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네. 저는 근데 이 정도 뉘앙스와 의지면 5년 내로는 무조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5년 듭니다. 내로는 무조건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선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불가하죠. 불가. 예. 우리 한정민 위원장님은 저도 될 것 같아요. 언제로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 조건이 좀 여러 개 붙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사실 잘해야죠. 국민적 지지를 윤석열이 크게 받아야 네, 그러면서 사면을- 쫙 하면서 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사람 일이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없던 일로 되면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결국에는 어. 정치적으로 이제 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득이 안 되면 굳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윤의 경기도당 부위원장님은 저는 문정부 끝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뭐 대부분 다 동일하시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선과 총선을 이제 아. 봤을 때 총선인을 또 돌려볼 거 아니에요? 2년 뒤면은? 왜냐면 지금 여소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선에. 그리고 지선이 그 교두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이게 유불리를 또 셈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이 있어서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도 굉장히 정치적인 시점에 맞아요. 맞아요. 사면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탄핵 이후에 그 당선된 정치적 명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도의 정치력으로 선거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고자 지선 이전에 해버릴 수도 예, 있겠다. 그 항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신뢰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면 포인트들을 보면 예, 그런 점에서 맞네요. 지방선거 앞두고 또 현재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서 MB를 사면시킬지 그건 또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 보기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지선 얘기하니까 나온 얘긴데요. 네. 혹시 그 선대위에 이번에 문제가 조금 많았었잖아요. 많았나요? 어느 선들? 선관위 죄송합니다. 선관위? 선관위에 아, 선관위. 문제가 예, 뭐 지금도 많았잖아요. 뭐 그건 여야를 네, 떠나서 다 원정희 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비판하고 있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무총장은 사퇴를 네, 한 걸로 제가 사무총장. 기사를 네, 봤습니다. 근데 뭐 아니다, 난 잘해보겠다 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도 뭐 자기가 이제 이끌고 가보겠다는 이제 의사를 표명한 건데, 근데 이분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적어도 깜빵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란을 보통 만들었으면 자기는 다른 책임을- 자리에서 다 책임지고 사퇴를 하죠. 예. 이분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될 아니 뿐인데 이거는 거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맞아요. 민주당 예. 내에서도 비슷한 예. 메시지가 아니, 민주당에서도 굳이 뭐 실드를 칠러 나설 이유가 필요가 없죠. 없어. 예. 아니 돈 받고 하는 일이 선거 관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근데 왜 돈 받고 사전선거 하는 당일에는 출근도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믿어줘야 하냐 이거죠
국민이. 아니, 제 방에서도 이제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공 던지는 거면서 왜 이렇게 못하는지 뭐 그런 얘기. 저 운영자님이 떴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민심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뭐 머리 아픈 이야기 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도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선 캠프 때 동안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마주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정민 위원장님 보셨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 좀 찾아보시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보기 좋은 것 같다. 전 정의당 있어요. 정의당 뭐가 있습니까? 좀 좋은 얘기도 하나 합시다. 저 선거 이제 단일화되고요. 보수 네. 진영이 단일화되고 이제 정의당이 과연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고민할 때 저는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단일화를 안 할 거다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노선들을 봤을 때는 또 정의당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는 비록 패배하더라도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양대 극단 정당의 치열한 선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나오더라도 멀리 보고 좀 힘든 길을 갈 거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속으로는 좀 대단하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 보수당이 자신만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러니까 완주하는 걸로 결정했을 때도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그 길을 갈 것 같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예. 우리 정의당의 그 칭찬 어떻습니까? 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제 그 길로 쭉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국민의당, 국민의힘이나 혹은 또 윤석열 당선인 이런 점은 또 잘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잘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죄송한데 정말 긍정적으로. 못했잖아요. 왜냐면 그 후보님 이미지, 당선인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들 해요. 그렇죠. 그 인간적인 탤런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정치인이 뭐 정책만 가지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레이건 대통령만 보더라도 사실은 배우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유지 못하는데 다들 보면은 이제 만났던 사람이나 지금 거리에서 했거나 혹은 미디어로 보거나 그 뭐 예능에서 요리하는 것들을 보는 거 미담이 보면 많네요. 예, 예. 진짜 인간적이다. 이 사람이 막 무슨 검사라고 해서 막 무슨 진짜 칼같이 봐가지고 얘 뭐 잘못하면 막 권위적인 예, 집어넣을 것 같고 막 이렇진 않다라고 어.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계란 10개 까가지고 그거를 스테인리스는 또 힘들거든요. 그 후라이팬 하는 게 안 그쵸. 태우고 하는 게 예열 타이밍 잡는 게 그것까지도 힘들어요. 힘든데 예. 이제 아니, 그걸 그 한다는 걸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당선인의 계란말이 스킬은 모두가 네, 다 이제 계란말이.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와 이제 저도 이제 강아지. 반려동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를 이제 그거를 진짜 서민 힘든 사람들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인간적인 면모를 정책적으로도 좀 녹여서 정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정말 인품이랑 이게 또 맞지 않겠냐라는 또 얘기를 근데 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개밥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먹은 음식이랑 너무 비슷해 보여요. 엄청 힘들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와.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최고 단계예요. 그게 원래 밥을 그렇게 개밥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주는 게 힘들죠. 완전 최상위 레벨이에요. 그게 챙겨주는 거예요. 예. 저도 감히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진짜 뭐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의당 한정민 위원장님은 혹시 예, 있죠? 예 있죠. 사실 그 민주당 자체보다는 저는 장민수 위원님을 칭찬해드리고 거의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표현인데. 저는 진짜 칭찬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아니야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장민수 위원님을 밖에서도 몇 번 뵌 적이 있고 몇 번? 뭐 어쨌든 뵌 적이 있고 이제 네. 여기 패널로서도 얘기를 나눠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내로남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사람 중에 제일 내로남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레알. 부드럽게. 예. 대선 또 특집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거대 정당이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민수 위원님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개인적으로 장민수 위원님 같은 분이 민주당에서 좀 더 이제 큰 인물이 되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죠. 제 민주당을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상한 짓을 싫어하는 것이 민주당 자체가 싫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라는 건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 좋게 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민수 위원님 같은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칭찬할 거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살짝 얻는 거 좋습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두렵다. 분들. 아, 캠페인 선거 캠페인이요? 네, 네 그런 것도 잘하고 뭔가 선거 약간 그 마스코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오. 상징 잘 만들죠. 네, 이게 타겟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잘하죠. 같아요. 네. 이번에 그래가지고 막 그 귀여운 캐릭터 만들고 근데 심지어 또 닮았어요. 친칠라 같은 캐릭터가 이재명 후보랑.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오, 않았나 저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 안 하나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말씀대로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많이 인정했고 아 인정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그 뛰어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태생에 이제 강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또 보수 맞아요. 정당은 거꾸로 그래도 국정 운영은 이 보수 정당이 유능하다 이런 또 자신감은 갖고 있고 반면 또 민주당보다 우린 이런 강점을 밀고 홍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감독나님 채팅창도 그 너무해 그 칭찬하자고 하니까 뭐 선동하는 거다 선동을 잘한다 뭐 아니, 저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제가 너무해 그래서 제가 칭찬하자고 이게 했는데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감탄했어요. 음. 진짜 귀여운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젊은 여성들이 귀여운 거에 또 환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딱 타겟 마켓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왜 국민의힘은 이런 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우리 장민수 위원장님 국민의당 혹은 뭐 안철수 현재 인수위원장 네, 우선 뭐 한정민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파이팅. 드리고 싶고 안철수 후보 전 예. 후보가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철수하게 되면 안철수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그래 왔었죠. 이번에는 진짜 안 된다. 뭐 저번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걸 돌파해 오신 또 집념과 또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인수위원장도 맡으시고 이번 어쨌든 정부가 조각이 됨에 있어서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일관성 또 나름의 의지를 확인한 것 같아서 저는 나름 대단하다.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이 좀 대단하다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아까 뭐 민주당의 약간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이 그 이재명 이니셜로 해가지고 약간 풍선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었던 게 있어요. JM이요? 아니요 이응 지읒 미음 해가지고 그 이제 김영희 본부장이 만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거든요. 아니 잼칠라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비읒 기읒 잼칠라가 훨씬 나아. 했었는데 아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작품 네, 맞아요, 평가가 맞아요. 좀 많이 나뉘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분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도 해봤었는데 제가 이거를 출연을 해서 하면서도 그때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왜 이 시점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조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마케팅, 홍보 마케팅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민주당에 뭐 밀렸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마케팅이 좀 더 좋았던 것도 저는 더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제 부드러운 얘기를 조금 이제 해봤고요. 다시 또 치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인 여가부 폐지. 특히나 또 일곱 글자로 딱 하고 이제 나왔었던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당선인 본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에서 대안이 없다, 대안이 부재하다, 젠더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시민들 또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첫 번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게 또 차기 총선까지 총선 또 많이 갔네. 곧 지선 오거든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 과연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겠습니까? 정현우 대표님. 일단은 여가부가 그대로 존속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 이제 역사적 소명을 조금 다 하지 않았나 당선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가부 그냥 단일 부처로 있기보다는 이제 뭐 지금 뭐 노인도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 사회도 가고 있고
또 청년을 위한 부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이 되는데 딱 독일에 여성 청년 노인 가족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부처는 대부분 다 기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부, 뭐 국방부. 근데 유일하게 대상 중심으로 된 부처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처처럼 우리나라도 여가부 단위만 존재하면 자꾸 이렇게 한 이제 계층만을 위한 부처가 되니까 이제는 뭔가 통합된 부처로는 변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가부 근데 그 부처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성, 가족, 청소년 이렇게 있으면 여성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여성이 맨 앞에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도 아니, 뭐 여성, 그건 이름 바뀌겠죠. 여성 가족 청소년, 청년, 뭐 여성, 뭐 노인 뭐, 근데 약간 이제 정현호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약간 여가부가 폐지가 공약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그냥 폐지? 기존에 그럼 하고 있던 일을 그 각 부서들이 찢어서 가져가는 게 맞냐? 폐지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예. 뭐 통폐합이냐 아니면 뭐 이름을 좀 이렇게 바꾸고 볼 수도 있잖아요. 목표를 바꿀 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합되고 폐지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 이제 여가부 혼자 단독 존재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폐지 후 통합이겠죠.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서 네. 이제 180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이게 바뀔 수 있는가? 아니면 180석 천하가 끝나야지만 바뀔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국회 지형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어떤 타협안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줬으면 여가부는 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가부가 이번 정부 안에서 여성을 정말 위한다는 부처로서 제때제때 발언이나 기능을 잘 못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권력형 성범죄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예. 여가부가 목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는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네. 그런 발언을 여가부 장관이 이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세대 갈라치는 모습은 그러니까 성별 갈라치기는 오히려 여가부 장관이 더 했죠. 그래서 남성 20대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가부가 여성 가족으로서 보장하는 물론 기능은 부처 안에서 작동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그 수장이 왔을 때 보여주는 행보는 너무 이제 정치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줬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사회적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약으로까지 얘기가 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시대가 이제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도 뭐 그렇다고 노인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분명 통폐합시키는 조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여가부 폐지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의도 뭐 얻어야 되겠고 국회법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어떤 분위기는 여가부 폐지 쪽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폐지는 아니지만 기능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 이제 그간에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폐지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인수위 들어가신 분들도 좀 여론을 좀 살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만 봐도 이미자 의원이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관장하는 부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약간 아직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말로 좀 두루뭉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기본적으로 소문난 장치에는 사실 먹을 게 많이 없듯이 그때 과거에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인수 시절에도 한번 이걸 추진했다가 한번 맞아요. 자초가 된 적이 있단 예,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거를 밀어붙이기는 아마도 힘들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예. 장민수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내부에서 인수위원회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한반도 대운하를 싹 밀었다가 좀 약간 반대에 부딪혀서 이거를 4대 강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불가피하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좀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비단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청년부라는 부처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청년만을 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처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시기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온 세대가 청년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꼭 여성부가 핵심이 아니라, 아니라 제대로 지금 부처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예, 왜냐하면 한 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참 때문에. 중요한 예. 얘기네요. 참. 그리고 이 여성부라는 게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격상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 여성위원회를 본따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년위원회가 폐지되고 그게 일자리위원회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때도 청년위원회 만들 때는 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격상된 청년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박원순 시장도 뭐 서울시에 청년청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청이 아니다 청년부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청년부 장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근데 그럼 노인청은 왜 안 되냐? 왜 청년만을 위하냐? 뭐 아동부도 하나 한도 만들고. 끝도 없네요. 왜 교회 청년부 만들듯이. 교회 작년부도 만들고. 유치부도 하나 만들고, 작년부. 장년부 만들고, 예, 뭐 우리나라- 신혼부부 부서도 하나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 예. 부처 자체가 기능 중심으로 지금 이제 조직이 짜여졌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위한 부처는 이제 여성부 하나만 존재해서 자꾸 이제 타겟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이번 참에 필요하긴 한 겁니다. 예. 사실 그런 차원으로. 네. 예. 사실 여성가족부 자체가 이제 표면적으로 내놓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딱 들어만 보면은요,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성가족부의 역할 이런 거 리스트를 딱 보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여성가족부의 불만을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치기죠, 젠더 갈라치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범죄 관련이었습니다. 성범죄 예를 들어서 이제 무고죄 같은 거라던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 출신의 이제 민주당 현 국회의원이 예전에 발의했던 법 같은 경우 이제 성관계 중 녹음을 이제 불법으로 하자 이런 법안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무고를 당하는 남성들은 본인을 지킬 것이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무고 사건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죽는 사건도 지금 벌어졌고 이런 걸 보면은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이제 어느 부서로 이제 이전이 되든가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다라는 저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예. 정의당에서 오신 우리 예윤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미 이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오염되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자 젠더가 왜 그러냐면 보시면 저는 윤석열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개명이나 재편 수준이 되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일으켰을 때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고심 끝에 해체했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사자방 외교가 그럼 산자부를 없애야 됩니다. 국회에서 추경 매번 하죠. 그럼 재정을 잘못 짰잖아요. 그럼 기획재정부는 매년 잘라야 돼요. 그거 없애야 돼 다. 뭐 국방부 사자방 외교 있죠? 국방부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무기 사는 부를 만들든지. 그러면은 제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왜 다른 데들도 다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는 예.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다 동의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사람을 싹 다 잘라야죠 그러면. 여가부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여가부가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부터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사랑해라는 게 이 사람이 더 다르잖아요. 정의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같이 쓰지만 특히 페미니즘, 여성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굉장히 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대결 구도가 되면서 오해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여성가족부는 여성만 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는 노인과 아동이나 보면은. 가족을 다 합니다. 청년도 일부 있기는 하고 있어요. 다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못하고 뭐 예산이 좀 안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발언도 잘못하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하고 인사를 뭐 문책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서 이번에 국감을 매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들은 혼나기 바쁜 자리예요. 그러면은 부서가 다 없어져야 돼요. 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논의를 따지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잘못했다 여가부의 현재 문제가 그쵸. 있다라는 건 이제 동의해 주셨으니까 네, 잘못한 그렇기 부분들이 때문에 전면 개조 폐지 이후에 어찌 됐든 여성 정책도 있긴 있대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거의 그러니까 그 싱크로율로 보면 70%는 지금이랑 비슷할 거라고 봐요. 30% 정도는 바뀌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더 붙거나 하겠지만 사실 개명 수준으로 그렇게 될 거지. 왜냐면은 진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럼 다른 부서의 전문성이 지금 없는데 이관해서 할 수 있냐?
그건 이제 기능상의 문제도 있기 그 때문에 정도가 네. 있다. 그 여성가족부가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세대와 젠더를 아우르는 이제 복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성가족부의 장관들은 항상 여자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선을 하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거를 때려쳐야 한다고 봅니다. 뭐 그 내부가 썩었다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선관위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뭐 이제 그러니까 휴가 나갔는데 뭐 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휴가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의 이제 정치 어젠다가 통합이 중요한 기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는 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존재하는 게 저는 이제 거기에 정치적 인사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한 성을 위한 권리 투쟁을 한다든가 부처가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건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꾸 정치적으로 이제 행위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야기하는 부처로서 자꾸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게 계속 앞으로는 존재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그러면은 있다.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지금 서로 다 동의를 했냐면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모두가 다 동의를 했어요. 필요한 정책을 네, 하니까요. 다. 네. 그러면은 이 정의당의 우리 예은혜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다고 이걸 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면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해체를 하는 거는 잘못됐죠. 그렇죠. 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의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재부가 부분은. 예산을 잘못 짜면 해체하면 안 되죠. 예산을 짜는 부서는 있어야 있기는 돼요. 있어야죠. 예.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세대에 여성이 정말 불리한가? 오히려 거기부터 보자. 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음. 따져봐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좀 많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자꾸 없는 거를 자꾸 복원한다고 여성 정책을 계속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여성을 대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아까 30% 정도 뭐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딱 좋아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2천억 원인가? 네, 1조 4천억 원이요. 곧- 뭐 좀 대충 됩니다. 그 중에 30% 정도 여성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요것도 핵심인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딱 그 정도 드러내면 될 것 같고 아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앉아 계셔서 여성가족부 못하겠다. 예산 안에 여성을 정책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예.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게 많아 실제로는. 근데 사실 오히려- 그러면은 그냥 가족부가 있으면 돼요 사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 일리가 가족을 있습니다. 붙여서 여성 가족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 여성은 떼버리고 그냥 나머지 하는 일들 그냥 가족부에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논의 자체가 여가부는 무조건 폐지해야 돼. 아니야 무조건 놔둬야 돼. 겨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여자는 극혐 남자는 극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논의가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인지가 정말 실체 있는 좀 논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논의 자체가 더 위에 계신 인수위원회나 또 큰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아주 이제 핫한 이슈인데요. 네, 감동란님이 소개해 자, 주시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하죠.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려 했지만 경험 문제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 등을 문제를 수용해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청와대는 공약대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월 9일 취임 이후부터는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하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용산 집무실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정책 벤처 우리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네. 가장 이제 국민의힘을 이 네, 자리에서 네, 이제 네, 네. 대표하거나 네, 네. 이제 그쪽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예. 정현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새로운 시도고 좋은 결정 같습니다. 좋은 결정 예. 같다. 예. 대통령이 광화문 경북궁에서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는 역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이제 얘기했던 얘기지만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청와대가 상징하는 이제 기능도 있고 굳이 지금 그리고 광화문에 나오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못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 비용도 엄청 비싸고 출퇴근에 방해도 되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아서 다들 못 나오기도 했는데 경호상의 문제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용산 찾은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다. 예, 광화문 일대에서 찾았다면 이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광화문을 공략으로 내걸었지만 광화문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은 것 중에 용산을 찾은 건 적절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밖으로 나와서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용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전 좀 크다고 좀 보는데 그 용산이라는 자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공원화가 되는 공간 근처잖아요. 근데 거기가 워낙 그동안 강대국들의 침략했을 때마다 군대 주둔지로 늘 쓰였던 곳이라 뭐 청나라 때 군대도 주둔하고 일본도 거기서 뭐 주둔하고 그런 얘기를 예. 미군도 주둔하고 항상 그랬던 곳이라 상처가 많은 지역인데 100년간 이제 외국 군대들이 쓰던 자리였다가 이제 100년 만에 돌아온 땅이 됐는데 그런 곳에서 새로 출범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집무실을 차린다는 것도 지금은 수용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잘한 결정 같습니다. 조금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나라의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역시 국방인데 이렇게 급히 옮겨도 되느냐, 준비가 되느냐, 이렇게 급히 추진할 일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비용이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죠. 뭐더 크게 잡는 쪽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네. 세종시 세종 수도 이전하고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 설치한다 해도 그 건설 비용은 그렇게 늘 들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현재 의사결정의 본질은 좀 아닐 수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방력에 피해를 주는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건 이제 일선과 시스템에서 지켜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국방부의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인데 이제 아마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또 이전도 생각하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국방력에는 전혀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산 시대를 열면서 더 얻는 더 큰 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좀 이렇게 볼 것 같고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 설명에서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했지만 또 오늘 기사를 보면은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이제 국방의 문제나 이제 예산인데 문제는 물론 용산으로 가는 것도 물론 찬반이 나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방부를 이전시킨다는 게 좀 큰 문제라고 그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네네.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이 아까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사실 요거는 그냥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비용만 이제 행안부에서 추정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뭐 합참, 방위사업청 등등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옮겨야 되고 뭐 통신 문제나 뭐 이런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생긴다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김병주 의원 말로는 한 1조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안보 문제에서 이제 사실 신속한 이제 NSC라고 하죠.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네.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국난이 뭐 이렇게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NSC가 바로바로 열려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용산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선거 기간만 하더라도 이제 광화문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걸 바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용산으로 바로 바꾸는데 그러면 용산으로 바꿈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과 어떤 마스터 플랜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황당한 것은요. 네.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정부 부처를 다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공공기관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당대표 때 나머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90개 전체 이전시키겠다는 막 주장도 하셔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수단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어마어마한데 국방부가 서울에서 떠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해석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내로남불이죠. 국방부가 용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 부처는 계속 우리는 이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 안에서 국방부도 이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좀 보고 오히려 북한 쪽과 뭐 거의 멀어지는 게 차이 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 두 분의 이야기에 판단은 여러 시청자분들이 가지시는 걸로 하고
우리 국민의당에서 오신 경기도당 과학기술위원장이신 한정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저는 인수위원장으로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아니십니까? 뭐 대표님은 바쁘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분들께서 여태까지 광화문 혹은 뭐 탈청와대를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공약으로 내걸으신 분들 많고 됐으니까 이제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싫었으면 찍지를 말아야죠. 그게 공약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투표해 놓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잘 모르겠지만 국힘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 여러분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새 윤석열 뭐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좀 탈권위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점심도 뭐 김치찌개도 드시고 뭐 예. 꼬리곰탕도 그래서 드시고, 예. 그 궁궐처럼 보이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그냥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는 걸로 저는 그렇죠. 느껴져서 예. 예, 저는 뭐 나쁘진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용산에 옮기든 말든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용산에 뭐 특별히 뭐 건물이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월급쟁이라서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뭐 그냥 응원하겠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아니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논의가 또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구중궁궐 같은 만약에 청와대 내부에서 정말 민심의 목소리 또 시민들이 사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좀 바깥에 나와서 소통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얘기가 더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우리 예윤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저는 권위 탈권위의 상징으로서 뭐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라는 시도와 의지는 굉장히 높이 사는데요. 근데 이왕 쓰실 거면 더 쓰셔야 된다. 세종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 이제 국회도 이제 세종으로 옮길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김에 가는 게 쓰는 김에 더 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군부대가 북악산에서 청와대 뒤에서 근무를 그거 뒤에 했었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스카이웨이. 주산을 북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포격이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은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경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 수행하고 뭐 보디가드 북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걔네는 이제 뭐 유격 미사일이 북한이 굉장히 발달한 게 아니고 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때리잖아요. 그냥 재래식 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방비가 되거든요. 북악산이 우뚝 솟아 있고 꽤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용산은 평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퉁쳐서 경호 부분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 두 번째는 그 지하실에 그 NSC를 하는 이제 지하 벙커가 있는데 보통 벙커가 아니고 이제 핵의 위협이 와서 핵이 터져도 생존할 수 있고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고 그 전파가 다 막 마비가 돼도 그 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 굉장히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썰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지하 통로에 열차를 타고 계룡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뭐 썰도 있어요. 뭐 그건 뭐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거의 약간 킹스맨 비밀 네네 그런 지향처럼. 것처럼 뭐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보라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국정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린 또 정정국 아닙니까? 그것도 국힘에서도 굉장히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미친 척하고 얘네가 또 포 쏘면은 북한에서 뭐 그거 해서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산에 옮겼는데 그 안보적인 부분에 직면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는 거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벙커나 이런 것들이 1조는 사실 과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몇천억 단위는 전 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를 가장 직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경중을 따져보건대 용산으로 가면은 얻을 수 있는 상징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잃을 수 있는 그 예산과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따졌을 때 가실 거면 차라리 세종으로 이것도 가는 좋고 게 이것도 낫지 좋으면 어차피 돈을 쓸 거면 세종이나 원래 가려고 했던 국회도 곧 가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그 취지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도 살리고 뭐 안보도 경호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타협안이 세종이면 더 좋겠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면 잘 좋겠다. 정도까지. 네.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오, 역시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무슨 500억이냐 500억이 아니라 그 벙커 하나 만드는 데만 돈 1,000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그랬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공약한 게 여가부 폐지였잖아요. 이제 여가부의 이번 연도 예산이 갑자기? 16% 정도 네. 오른 1조 4,11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가 오롯이 여성을 위한 시민단체들에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돈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민심쇼 그동안 1월 말부터 대선 특집으로 인해서 이제 했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확인하고 이제 방송이 종료되는데 사실 예전에 왕이었으면 뭐 옮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전시에 따라서 옮기겠다 옛날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다. 그야말로 그 하나 집무실 옮기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나 이게 또 저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예. 이렇게 얘기를 여럿이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권력이 한 군데 멈춰져 있지 않으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요. 예, 많이 그러니까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선 특집 정말 길었고 치열했습니다. 예,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달려왔고 우리 한 분씩 또 마무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경기도의 부위원장, 예,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해윤혜 부위원장님. 네, 올 때마다 이제 색다른 이야기들을 들어서 굉장히 뭐 맨날 올 때마다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이왕 이제 당선인이 나왔고 이제 5년을 책임질 국가의 리더가 만들어진 만큼 초고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 잃지 마시고 언제든 정의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과 또 서민과 또 보통 사람들 이제 월급 받는 이제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만큼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정의당은 흔쾌히 협조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초심 잃지 마시고 꾹 국정 운영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경기도당 과학기술위원장이신 또 전국 청년 부위원장이신 한정민 위원장님.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대선 끝나고 지금 아무 뇌를 안 쓴 지가 한 열흘이 됐는데 예, 오랜만에 나와서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되게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되게 즐겁게 이야기 나눴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좀 섭섭하고요. 그냥 저희 당은 지금 사실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주황색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되게 숙연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혼돈의 시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가지고 나 어떡하지? 근데 주황색이 참 괜찮은 색깔 같아요. 빨간색은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짝꿍이에요 색깔이. 짝꿍이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저희의 의지 같은 걸 잃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오늘 7회차로서 대선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전망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정현호님은 오늘 방송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방송 처음에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질문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해야 될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한 대사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 한 주간 뭘 하셨나요? 예, 지난 대선 예측. 네. 제가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많이 받았냐면 정스트라다무스가 아니냐. 이 대선 투표율과 당선율을 맞추고 그다음에 인수위원장 누가 될 건지 제가 방송 훨씬 전에 한번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되실 거다. 역시 대표님도 그 정치인이세요. 자연스럽게 본인을 이렇게 올리는 아유, 여기서 올리기. 이러다가 정현호 무당설 나오게 돼요. 셀프. 그러네요. 그러네요. 스토리에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투표율 예측하고 이런 게 가장 어려운데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아니구나.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날카로운 예측이었어요. 투표율 진짜 정확히 맞추셨잖아요. 예. 진짜 우리 장민수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예. 약간 가슴 너무 좀 자갈밭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항상 저기
선거 기간에 나왔었을 때는 항상 네. 마음에 커다란 짐을 안고 뭔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 끝나서 나름 홀가분한 기분으로 오늘 방송을 맞이했던 것 같고요. 우선 윤석열 그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이 다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좀 잠재우시고 그런 기조가 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민주당도 물론 표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절대 그 표가 민주당이 이뻐서 다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저희도 반성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쇄신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지방선거 나오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시간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지 너무 치열하게. 요즘 어차피 실제로 신혼부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요. 뭐 허니문도 없으니까. 바쁠 땐 일해야죠. 이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다시 네.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회 이슈나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이제 정치 이야기는 정말 가시밭길이었죠. 이제 대선 이야기는 돌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하지만 다음 회차부터는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또 그러니까 다음에도 와주실 거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우리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대본에는 수요일이라고. 일정은 아직. 예. 네, 여기 왜 적혀 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민심 쇼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계속 된다는 걸 여러분 다음에도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일반 이슈 정책 토론을 하겠네요. 좋죠.